중진위원 연석회의는 유기준 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도 일제히 이렇게 가선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 거친 말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보수의 존립에 근본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은 육모방망이를 들고 뒤통수를 뽀개버려야 돼. 예? 동지라는 거에서 이제 적으로 간주해서 무참하게 응징해야 된다. 미국에 가 계신 분은 무슨 장원 있는 사람들 무슨 바퀴벌레라고 뭐 얘기하면서 페이스북에 썼다는데 이 제정신입니까 이게? 무슨 바퀴벌레고 무슨 탄핵 때 뭐 어쩌고 이 제정신이에요? 낯을 드셨습니까 정말? 그 문제는 여태까지 대통령 후보로 나왔다가 낙선한 사람들은 되게 자중하거나 정계 은퇴를 했습니다. 그 점을 잘 인식해 주기를 저는 바라고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대선 패배한 지 얼마 됐다고 벌써 당권 다툼이냐라고 얘기하실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육모방망이로 맞으면 많이 아플 텐데 당에서는 그렇게 아픔을 견딜 준비가 돼 있습니까?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가요? 비판을 엄청나게 쏟아냈죠. 아까 그 바퀴벌레 이야기가 나와서 네. 그 얘기를 듣고서 오늘 중진회의에서 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낮술을 먹었냐는 지적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네. 아까 좀 전에 육모방망이로 뒤통수를 뽀개버려야 한다는 과소 과격한 이야기도 나왔잖아요. 육모방망이는 이 육각형 형태인데 예전에 보면 우리 그 과거에 포졸들이 들고 다녔던 방망이 있잖아요. 그런 네. 방망이를 의미하는데요. 오늘 그 홍 전 지사를 향해서 또 이 언어 그리고 품격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오늘 이런 이야기 들어보면 홍 전 지사의 어떤 이런 품격 없는 언어나 사실 오늘 이렇게 얘기했던 고성과 비판이나 사실 다를 바가 없을 거라고 네. 그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굉장히 거친 말도 많이 오고 갔고요. 나경원 의원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한국당 창피해서 못 찍겠다는 말을 들었다. 네.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었던 어떤 그런 얘기까지 성토를 했고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교두보를 마련하지 않으면 자칫하면 TK의 자민련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끝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성토까지 나왔으니까요. 시루떡의 비빔국수 대통령 내외의 여야 통합 행보를 보다가 바퀴벌레 이야기를 들으면 국민들은 조금 속상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홍준표 역시 홍준표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고요. 또 네. 지금 이런 상황이 하필이면 바퀴벌레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유권자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24%라도 네. 그 정도라도 줬더니 또 저런다는 거야. 아야 아무것도 안 줬더라면 네. 차라리 정신 차렸을 텐데 24% 주니까 그걸 가지고 또 저렇게 한다고 해서 저도 사실은 굉장히 저런 걸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뭐냐면요. 지금은 정말 자숙해야 될 때거든. 네. 그다음에 완전히 해체하고 새로 당을 만들겠다는 그런 의지, 그런 각오에 불타야 될 때, 그다음에 국민들한테는 정말 그동안 한때는 180석 운운할 정도로 말이죠. 그 정도로 국민들이 신뢰했던 그 여당을 스스로가 네. 저렇게 망쳐먹었잖아요. 그 점 생각하면 어떻게 입이 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서로가 지금 저렇게 하는 것은 말하자면 24%라도 받으니까 우리한테 희망이 있다. 그래 당권을 누가 잡느냐? 이거 가지고 지금 저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볼 때 뭐 홍준표 후보도 전 후보도 그렇게 늘 하던 그런 이 먼사 네. 이걸 자꾸 저렇게 하는 것도 좀 안 좋지만은 그걸 또 비판하는 분들도 과연 정말 그렇게 흥분하면서 비판하고 억울해할 만한 그런 말하자면 좀 죄송한 얘기지만 그런 자격이 있는지 저는 그것도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저도 이를테면 보수적인 그런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볼 때 네. 정말 실망스럽거든요. 그럼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려서 누구보다도 자신들 지지했던 24%에 대해서라도 정말 반성하는 빛, 그야말로 석고대죄 이걸 네.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서로 저렇게 싸우고 말을 잘했다 잘못했다 이렇게 싸울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뻔해 보여요. 왜냐하면 저기 말씀께나 하고 나오시는 분들 대개 다 앞으로 24% 그거 기대해가지고 지금 당권에 은근히 마음 두고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네. 서로 저런 가지 싸우지 마시고요. 차라리 그렇게 그 회의장에서 흥분하시기 전에 전화기를 들고 네. 자기가 자진해서 탈당하고 이런 그 정도의 책임의식이라도 가져야지. 네. 왜 당신 그럼 탈당했으면 그다음에 뭐 더 심한 거 뭐 국회의원직 왜 안 내놓느냐 이렇게까지 가는 게 아니고 적어도 지금 자유한국당 안에서요. 이정년 전 대표만큼이라도 책임을 져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점에서는 홍준표 전 후보는 뭐 왜 그랬냐면 이정년 후보
그 이정현 전 대표가 그나마 낫다는 이 말은 뭐냐면 당신들도 좀 걸치적거리지 말고 당 좀 떠나지 뭐 이런 비아냥도 있을 텐데 그러나 어쨌든 이정현 전 대표는 그러다 그나마 그 중에서 가장 책임을 진 사람이에요. 이번에 사실 그 징계 다 해제해 줬잖아요. 네. 뭐 대권 주자로서. 근데 이정현 전 대표만 이제 복당을 거부했고 아직 자유한국당 들어올 때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취했다라는 부분 때문에 아마 홍준표 전 지사가 이렇게 페이스북에 쓰신 것 같은데 저는 사실 홍준표 지사도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선 과정에서 월 친박 청산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다 보듬고 가야 된다고 하고 오히려 사실 박근혜 대통령을 두둔하는 듯한 메시지도 굉장히 많이 던졌거든요. 근데 대선에서 패배하고 나서 갑자기 다시 친박 소위 말하는 친박 세력에게 뭐 좀 바퀴벌레 운운하는 얘기까지 하시는 건 필요할 땐 쓰고 필요 없을 땐 또 버린다는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홍준표 지사가 남긴 저런 메시지들이 순수성이 의심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24% 받았다라는 게 아까 이진국 교수님께서는 굉장히 좀 그래도 좀 좋은 취지로 말씀하셨지만 보수와 진보가 1대1로 붙어서 24%밖에 못 받던 선거가 있습니까? 지금은 지금 자유한국당의 문제가 아니라 보수가 괴멸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나라 이 진보와 보수 양날개 중에 보수의 날개가 꺾였다면 어떻게 이 날개를 다시 세울지에 대한 고민을 그런 뼈저리는 그런 자기 성찰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바퀴벌레니 낫술이니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서로 다투고 있고 그 대선 때 어쨌건 또 잘 지냈잖아요. 그 사이에는. 그러니까 결국 당권 때문에 저러는 것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이제야말로 좀 정말 자유한국당의 운명을 따라서 보수의 운명을 한 번쯤은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왜 갑자기 나를 하면서 이정현 의원이 묻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1월 이후에 6개월이었을까요? 이제 넉 달이네요. 두문불출하다시피 했었는데 제작진이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 이정현 의원 어디 계신지 활발하게 의정 활동 중이시던데요.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방부 아니 정권 바뀌었다고 벌써 팔랑귀 됐냐라고 다그쳤습니다. 이정현 의원의 모습 오랜만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달 전에 차이점은 뭐가 있냐면은 대비 태세를 확고히 유지하면서 도발시 단호하게 대응한다라는 대목이 있는데 2달 사이에 이 대목을 뺐습니다. 북한의 핵이나 WMD 대응에 있어서 응징 보복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훈련을 강화한다라고 했는데 여기 보세요. 저기요. 그런데 이 대목을 또 응징 보복 능력을 확보한다 이 대목을 또 쏙 뺐습니다. 뭐 보고 만드는 사람들이 그런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했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 저희가 대통령께 이건 나는 매우 중요한 전환이라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2달 사이에 국방 정책을 바꿀 정도로 이렇게 팔랑개비 국방 정책을 펼쳐가지고 어떻게 국민들이 믿고 안보에 대해서 안심을 하고 안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역시 일관된 이정현 의원을 볼 수 있는 대목일까요? 네, 사실 이제 그 이정현 의원이 복당을 하라고 했는데도 복당을 하지 않은 것은 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충성심이나 이런 어떤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어떤 취지에서 복당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정현 의원의 지역구가 순천입니다. 지금 가더라도 지금 순천에서 이정현 의원에게 그 의원실 그 사무실, 지역구 사무실을 내주지 않겠다, 임대를 주지 않겠다라고 할 정도로 지역 민심이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정현 의원으로서는 지금 자유한국당에 들어가는 게 마땅하지가 않은 상황인 겁니다. 그런 점을 이제 지적하면서 홍준표 후보가 이정현 의원 정도는 돼야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앞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지금 나와 있는 친박계가 절대 당권이나 이런 것에 대한 욕심을 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지금 이제 홍준표 후보가 미국에 가서 SNS상에 글을 올린 것을 언제부터 올렸는지 한번 제가 찾아보니까 미국에 도착한 날부터 저렇게 SNS상에 계속 글을 올렸습니다. 즉 그 말은 굉장히 센 발을 하면서 저렇게 SNS상으로 당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당권 자체가 굉장히 절박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대선 끝나자마자 본인이 패배한 이유에 대해서 내가 사람이 없어서, 내가 사람과 조직이 없어서 패배를 했다. 내가 그런데 이 다음에 자유한국당을 정확하게 정말 장악을 하고 내 자유한국당에 내 사람과 내 조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마도 그 다음 대선에서 나한테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이제 지방선거를 생각을 하고 내년에 지방선거를 통해서 나의 어떤 사람들을 채워놓으려고 한다면 이번에부터 당권이 있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어떤 절박한 마음 때문에 사실상 미국에 가 있는 상황에서도 정말 내가 당권을 장악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절박한 심정 때문에 저렇게 센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다른 걸 떠나서 저는 이정현 의원의 오늘 그 국방위에서 한민구 장관에 대한 지적은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갖고 미리부터 알아서 기는 그런 자세, 뭐 공무원은 영원히 없다고 하지만 군인은 영원히 있어야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국방부에서 그런 자세,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네. 입장과도 지금 다르지 않습니까? 알아서 지금 저렇게 고친 거 아니에요? 문재인 네. 대통령 그 가장 지금 안보 이 부분을 지금 앞세우고 있고 그래서 오늘 국방부 합참도 찾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아서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보고 내용을 바꿨다는 것은 정말 뭐 팔랑귀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런 팔랑귀 소리를 들어도 싸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네. 교수님의 일갈 지금 재판으로 저희가 뉴스로 옮겨서도 함께 나누고 싶은 부분입니다. 박 전 대통령을 오라고 하는 분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그런데 초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재판의 증인으로 부르겠다라고 하는 쪽들이 많습니다. 이것저것 과연 가게 될까요? 일단 19일 증인으로는 안 나가겠다 하던데요. 네, 그날은 뭐 안 나갈 게 거의 확실하다고 애시당초 생각이 됐었습니다. 네.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번에 국정농단 사태에 거의 대부분 이곳저곳에 다 개입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사실 첫 번째로 지금 19일 날 이영선 행정관의 지금 재판의 증인으로 지금 채택이 돼 있는 상황이지만 거기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의료법 위반의 공범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 의료법 위반 사건의 실제 그러니까 그 뭐 예를 들어서 기치료 아줌마니 뭐 주사 네. 아줌마니 치료 대상이 됐던 게 또 박 전 대통령이기 때문에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이제 증인 신분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지금 23일 첫 공판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거기는 불출석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문제가 지금 최순실과는 아마도 지금 박 전 대통령이 변론이 분리되지 않은 상태로 네. 같이 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근데 또 한 명의 큰 축이 있죠.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는 사실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측의 진술이 아예 완벽하게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 측은 박 전 대통령의 강요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돈을 냈다는 거고 지금 박 전 대통령은 기업에서 자발적으로 냈던 거고 나는 한 푼도 받지 않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죠. 네. 그럼 당연히 증인으로 서서 이제 신문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증인으로 계속 뭐 무작정 나가지 않는 방향을 택할 가능성이 지금 현재로 봐서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앞으로 여러 가지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 요청, 증인 신청은 계속 많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정부의 새로운 출범 무섭네요. 당초에 재판부는 정호성 전 비서관이 워낙 협조도 많이 했고 보석으로 풀어줄 것처럼 물론 그런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진 않았습니다만 나올 듯 했는데 바로 다시 구속을 시켰습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은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러니까 법원에 기소가 되면 구속 기간 6개월입니다. 네. 6개월이 지나면 보석으로 풀어줘야 돼요.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정호성 비서관 같은 경우에 구속 기간 6개월에서 지났으니까 보석 신청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검찰 입장에서 바라보니까 네. 정호성 비서관 같은 경우에 나가면 어쨌건 박근혜 대통령 측과 접촉할 가능성이 많고 그렇게 되면 본인이 나중에 또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중요한 증인이 될 수 있는데 진술을 다 번복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검찰에서 택한 방법은 다른 혐의, 그러니까 청문회 불출석했죠. 이제 그 청문회 불출석을 가지고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을 해서 구속영장을 발부받는 상태로 이제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네. 법원에서도 판단하기에 정호성 비서관이 만약에 나가게 된다면 박 전 대통령의 회유와 압박에 의해서 진술을 번복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보석을 허락해 줄 수 없다.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원칙적으로 하면 6개월 후에 보석으로 나와야 될 상황이었지만 또 다른 혐의로 구속 기소를 하면서 지금 구속된 상태로 계속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정호성 전 비서관 오늘 공판에서 얘기한 거 보니까 청와대에서는 월화수목 금금금으로 일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주말에도 나오고 그러나 국민들에겐 지금 아무런 기억도 손에 쥐어지는 게 없어서 허탈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걸 누구를 위해서 일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뭐 일주일 내 일하더라도 지금 일은 그 결과가 최순실을 위해서 이런 게 대부분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국정농단 사태로 비화가 됐고 그래서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까지로 이렇게 네. 탄핵해서 구속까지 그런 상황을 빚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호성 비서관이라든가 또 뭐 청와대에 있었던 사람들이 네.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나름대로는 뭐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지만 그 결과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거기 한 말씀만 더 보탤게요. 뭐냐면 최순실만을 위해서 일한 건 아니겠지만은 여하튼 월화수목 금금금을 했다는 건 열심히 했을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이미지도 네. 보면 열심히 일하는 대통령인데 목표를 분명히 하고 거기 적재적소의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앉혀가지고 그 사람들이 소신 있게 자기의 전문성을 발휘해가면서 그 국정을 이끌어 나갔던 뭔가 결실이 있었겠죠. 근데 그동안에 보면 모두가 대통령 얼굴만 쳐다보고 대통령의 지시만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어떻게 네. 그 국정의 효율성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일은 하는데 목표도 없고 그 성과가 있을 수가 없죠. 그런 점에서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네.
정말 제가 생각할 때 큰 만약에 잘못이 있다면 뭐 다른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람을 잘못 쓰고 그 사람들한테 명확하게 목표 지향성 이런 어떤 의지를 심어주지 못하고 모두가 자기들 그 대통령 자신을 바라보도록 만들었다. 이 점이 대통령 스스로 말하자면 이 리더십의 실패의 가장 큰 요인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열심인 건 중요한데 왜 열심히 하냐가 중요하죠. 기업 입장에서도 정윤아 씨가 승마인의 밤 행사를 참석하려고 하니까 취재를 사전 봉쇄하기 위해서 불참시키는 위기관리에 열심히 했던 모습도 목격이 되던데요. 예, 사실은 이제 정유라 씨가 출석하지 않은 것도 결국에는 취재와 취재에 대해서 좀 숨어 있겠다라는 어떤 그런 취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정호성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에 실제 함께 근무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성품 자체는 나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정호성 전 비서관이 법정에 서서도 당당하게 어떤 이야기하는 태도라든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 공무상 기밀 누출이나 이런 것들을 유일하게 여러 공범들 중에서 본인의 어떤 잘못이나 이런 것들을 인정하고 당당하게 부인하지 않는 모습 자체는 굉장히 좋은데 결국에는 문제라고 하는 것은 적법 절차에 대한 의식 자체가 없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일을 하려고 했다라고 한다면 어떤 국정과제를 수행하겠다라고 하는 목적과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만 그 과정을 수행하는 과정 자체가 중요한데 적법 절차 그러니까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어떤 청와대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지 않고 외부에 있는 비선 실세인 최순실 씨를 이용해서 했다라는 그런 점에서 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많은 생각 드실 것 같아요. 국민들 입장에서는요. 자유한국당 당권도 그렇고 그렇게 비난했던 양정철 전 비서관의 말을 다시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비워야 채우는 게 인생의 순리라는 거 말이죠.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